44강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죠. 제목은 퇴직급여 충당금이지만 이번 챕터는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충당금을 같이 배우죠. 제가 그냥 편의상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충이라고 하고요. 퇴직연금 충당을 연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1번 네모에는 기업회계에서의 퇴직급여 제도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그 객세에서는 이 1번 네모를 설명하고 있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2번 네모로 내려오면 퇴직급여 충당금의 비교라고 해서 가운데 세로의 기업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비상장사 위주인데요. 청산가치 개념이라고 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기말 퇴충으로 계산하고 있고 IFRS는 예측급여 개념이라고 해서 보험 수리적 가정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해서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한 다음에 시장 수익률에 기초한 현재가치 할인하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오른쪽 세로 세법 보시면 청산가치 개념이라고 해서 일시퇴직 기준, 즉 과거 일반 기업회계 기준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 기업회계의 퇴직급여 추계액의 5%밖에 인정이 안 되죠. 2016년에는 0%니까 이제 2016년에는 퇴충은 세법에서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2015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8페이지의 3번 네모의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게 사내 적립제도고요. 이게 좀 끝나면 우리 뒤에 나오는 한참 뒤로 넘어간 퇴직연금 충당금이 나오죠. 페이지 236페이지의 1번 네모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퇴직연금 제도는 사회 적립제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의 3번 네모의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사내 적립부터 보죠. 양가로 1번에 보시면 기말 퇴충 설정 시 한도 문제라고 해서 박스에 미니멈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1번은 총급여액의 5%고 2번은 추계액 기준인데요. 퇴직급여 추계액의 5%, 또 개정됐죠. 10%에서.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은 그냥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마시고요. 빼기 퇴충 설정 전 잔액을 방식으로 한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공식인 양가로 1번부터 가보면요. 총급여액 기준은 총급여액의 5%인데 여기 동그라미 1번 포함해 보시면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잉여금 처분 상여까지 웬만한 그 급여는 다 들어가는데 동그라미 2번에 제외를 보시면 DC형 가입자 아시죠? DC형 가입자한테는 퇴충을 못 쌓아요. IRP 설정자 포함이고요. 기중퇴직자, 그 다음에 송금 불산이백, 소득세 비과세급여, 인정상여. 인정상여는 진짜 지급되는 상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정상여도 우리 퇴충 계산할 때 총급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인정상여는 세무조정하다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하고 퇴직공로금,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중간정산 이전의 급여는 이미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줘버린 거니까 거기까지의 급여는 들어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30일자로 중간정산하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는 끝난 거잖아요. 중간정산으로. 그러니까 총급여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만 총급여에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년 미만 근속자는 회사 규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면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99% 1년 미만 근속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7월 1일자 신입사원이 한 6개월 근무해서 지금 12월 31일자까지 반년 근무했으면 올해 결산할 때는 그 사람한테 퇴충을 안 쌓아요. 내년 결산할 때만 쌓죠. 1년 넘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뭐 억지로 규정상 퇴충을 쌓는다면 그때는 1년 미만 근속자, 즉 올해 신입사원의 월급도 다 저 박스에 집어넣어지는 거죠. 양가로 이번 추계액 기준인데 퇴직급 추계액의 5%, 그 다음에 퇴직금 전환금 빼기 퇴충 설정전 잔액인데요.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추계액이라 하면 기업회계 퇴충 개념입니다. 즉 기업회계가 잡은 퇴충의 5%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죠. 맥시멈 일시퇴직하고 보험 수리적 기준 중에 큰 금액에 그 임원 퇴직급의 한도 초과액은 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보시면 퇴충 설정 전 잔액,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보다시피 퇴충 기초에서 유보를 빼게 돼 있어요. 유보를 뺀 다음에 퇴충 감수를 빼게 되어 있습니다. 유보 뺀다는 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고요. T계정에 보면 제가 여러분 계산하기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보다시피 제가 T계정에 있는 숫자를 거기 공식에 집어넣는데 기초가 100이요. 유보가 85요. 그 다음에 퇴충 감소가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퇴직금 전환금은 1999년 3월 31일까지만 불입하던 제도니까요. 이건 별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게 나오진 않죠. 꽃표시 1번 5%, 2016년은 0%. 그 다음에 꽃표시 2번 단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원, 사용인, 확정기회원 사람은 제외하자고요. DC형은 제외하고 이 전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돼야 하는 추계액을 꽃표시 2번으로 집어넣는 건데 이 금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이고요. 이 동규정이 없으면 별 수 없이 근퇴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꽃표시 3번
곱표시 3번은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점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보험수리적 기준을 한 금액이고요. 나점은 뭐냐면 일부 직원은 보험수리로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한 70명은 보험수리로 가입했고요. 나머지 30명은 보험수리로 가입하지 않았으면 나머지 30명은 나점을 쓸 수밖에 없죠. 나점 보시면 퇴직연금 미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지만 재직기간 중 미가입 기간이 있는 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 별수 없이 이 사람들은 보험 수리력을 할 수 없으니까 일시퇴직 기준으로 숫자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로 지급돼야 할 금액과 추계액을 나점으로 더해줘서 가더하게 나의 금액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시험 문제라면 가만 있고 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곱표시 4번 세무상 퇴충 설정 전 잔액, 저기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그 금액을 송금산입 반드 조정하고 산식에는 그냥 0으로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곱표시 5번 전기발 유보가 단기에 그대로 가는 경우는 좀 쉬운 문제인데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이 단기 중 유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유보를 감안해 줘야 하는 최악의 난이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는 문제 풀려면 상당히 머리 아프죠. 그 다음에 곱표시 6번에 위의 산식 중에서 양가로 2번 박스 있죠. 이 박스가 설정률 감소 등으로 음수가 나오면 그 금액을 0으로 하고 환입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예를 보시면 퇴충 티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세무상 퇴충 설정전 잔액이라고 해서 기초 100 빼기 유보 90이 감소 10을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버리죠. 그럼 이 박스는 그냥 0으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넘어왔던 유보 92 중에 2를 건드려서 남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산입의 퇴충의 2에 마이너스 유보를 합니다. 자, 옆 페이지 가보시면 기중 퇴직급여 지급 시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단계는 연충부터 상기하시고요. 아직 연충을 안 배웠지만 2단계는 퇴충을 상기하시고 3단계는 부족분은 단기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이 3단계까지 갈 일이 없죠. 이번에 퇴직한 사람이 얼마나 거물이길래 회사에 있는 퇴충을 다 줘도 부족하다고 해서 3단계까지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박스 보시면 우리 이 사람이 100의 퇴직금을 받아가는데 그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가입된 것을 20을 먼저 주고 연충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적으로 그냥 쌓고 있던 퇴충을 회사 것 전체를 탈탈 털어도 50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현금 50에 퇴충 50을 주고 나머지 30은 어쩔 수 없이 대변에 현금 30 나갈 때 차변에 그냥 단기 비용을 뜰 수밖에 없겠죠. 반가로 1번 세법 관점에서 퇴충을 과대 상계한 경우 제가 3가지의 세무조정을 예시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 반가로 2번은 거꾸로죠. 세법 관점에서 퇴충을 과소 상계한 경우 역시나 2가지 세무조정을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죠. 문제가 어렵게 꼬아 나오면 앞에 있는 3가지 경우의 수, 이번에 있는 2가지 경우의 수부터 문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최대한 자세히 사례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 1번에 현실적인 퇴직과 비현실적인 퇴직이라고 구분되어 있죠. 우리 세법 개념입니다. 이거 세법 개념으로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가 왼쪽 세로가 현실적인 퇴직인데, 자 1번 보시면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죠. 김 부장이 이번에 김 이사로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경사가 난 건데 세법에서는 그냥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도 마찬가지죠. 3번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으로 지급해버려도 요새는 중간정산 지급 사유가 상당히 깐깐해졌지만 여전히 근퇴법에 맞게 중간정산을 하면 그것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요. 4번 임원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줘버려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데 이제 2016년 이후에는 이게 폐지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임원에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정한 일정한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오른쪽 세로의 비현실적인 퇴직은 다 볼 필요 없고요. 일단 1번 임원이 3년 전에 옆에 있는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취임했는데 이번에 3년 후에 다시 임원으로 재취임을 하게 되죠. 이럴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어요. 지위가 변동되지 않았잖아요. 옆에 있는 것은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되면 지위가 변동되는 건데 이건 지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해서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해도 이거는 진정한 퇴직금이 아니죠. 우리 왜 이번에 우리 회사가 인수합병 당해가지고 대주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것까지 쌓여있던 퇴충을 털어버리고 새로 제로 베이스로 쌓으려고 아무리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서 계산 편의상 줘버려도 이거는 비현실적 퇴직이 됩니다. 옆 페이지 4번 네모죠. 기타 퇴충 문제입니다. 양가로 1번 환입순서
일반적으로 퇴충은 매년 증가하게요, 감소하게요? 당연하지만 증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년 근무할수록 근속년 수도 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봉도 느는 게 일반적이니까 퇴충은 증가해야 하는데, 이렇게 퇴충을 만약에 감소시키면서 환입을 한다. 그러면 보다시피 일단은 송금 불사입된 퇴충을 먼저 환입시키고, 그 다음에 송금 인정받은 퇴충을 두 번째로 깝니다. 송금 불산입된, 즉 과거에 송금 불산입된 퇴충이 환입된다는 소리는요, 이게 반대조정 송금산입으로 사라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가로 이번에 퇴충의 인수를 보시면 반가로 1번 관계사 간 임직원 전출입입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사람을 삼성전기로 옮기는 게 관계사 간 전출입인데요. 일단은 1차 탑픽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관계사 간 전출입은 퇴직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둘 다 가능한 거 알죠?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가버리면 퇴직으로 가정하고 퇴직금을 줘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근무하는 걸로 가정하고 퇴직금을 안 줘도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은 전출입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전출입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고 전입법인, 즉 P에서 S로 왔는데요. S사에서 향후 진짜 퇴직할 때까지 근속기간을 다 P사하고 S사를 통산해서, 즉 삼성전자에서 5년 근무한 거, 삼성전기에서 5년 근무한 것을 통산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죠. 반가로 2번 합병 분할이죠. P가 S를 합병해 옵니다. 그러면 합병법인이, 즉 P가 합병 등기일 현재 이걸 보유주긴 퇴충으로 보죠. 그래서 합병할 때는 반드시 피합병법인, 즉 망한 회사의 퇴충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 세법의 방법이죠. 화살표 보시면 합병법인의 퇴직급여 충당을 기초단하게 가산해서 나중에 가로 열고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유보도 싹 다 가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3번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데요. 내용을 보면 양수법인, 즉 사원법인이 사업 양수를 현재 보유 중인 퇴충으로 보면 되니까 반가로 2번하고 반가로 3번도 또 서로 짝퉁 관계입니다. 반가로 2번은 합병으로 무조건 끌고 오란 소리고, 반가로 3번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무조건 끌고 오란 소리죠. 화살표 보시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자산에 가산하고요. 가로 열고 한도 초과 등 유보는 이때는 승계가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가로 2번과 반가로 3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예를 볼게요. 기초 퇴충이 100인데 손불이 4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 중에서 이 중에 손불이 4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 인정된 것이 60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애매하게 50을 환입하기로 했어요. 지금 50을 줄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40을 환입시키고 여기 10을 환입시킵니다. 왜냐하면 손불에 대한 반대조정 뭐를 해줘야 하니까요? 익불을 해줘야 하잖아요. 만약에 거꾸로 얘부터 50을 환입시킨다면 그냥 50하고 빵이 되니까 그때는 익불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달라질까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손불된 것을 먼저 환입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뒤에 넘기시면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퇴충은 요새 갈수록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충당금이 대세이기 때문에 퇴충은 좀 간단해지고 있죠. 몇 년 동안 계산 문제도 안 나오고 있고요. 자, 232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퇴직급여 충당금의 송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즉 연금 충당금이죠. 요거는 신고조정사항이다. 맞는 소리고요. 2번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산입 한도 산정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DC형 가입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3번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단기 설정액이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불 유보하고요. 당연하고. 그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자, 이거는 지금 환입하는 경우 손불부터 달라고 했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 중요한 문장인데 내년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예요. 이거 환입하는 거 말고 지급하는 경우는 당연하지만 적법하게 송금이 인정된 송금 산입한 퇴직급여 충당금부터 주시고, 그래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손불된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합병일에 합병 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 충당금 중 합병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는 소리고요. 5번에 보시면 일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정하는 경우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계산한 금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관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시고요. 없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5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죠. 233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 M의 7기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는 그냥 전형적인 기출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2009년에 나왔던 전형적인 기출문제입니다. 1. 회사금액. 2번 한도. 한도는 미니멈으로 간다, 맥시멈으로 간다. 미니멈으로 가죠. A와 B 중에 작은 금액. A는 총급여 기준이라고 해서 총급여액의 5%. B는 추계액 기준이라고 해서 추계액의 5%에 퇴직금 전환금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말고요. 그 다음에 빼기 세무상 퇴충 설정 전 잔액으로 갑니다. 자, 이때 추계액은 다시 맥시멈으로 가죠. 일시하고 보험 수리 중에 큰 금액. 그 다음에 이 퇴충 설정 전 잔액이 골치 아픈데요. 기초 빼기 유보 빼기 지급이나 아니면 감소를 하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은 단기 설정 금액이 회사는 300만원, 그 다음에 기초 금액이 3,650만원, 지급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전기 2월에게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무려 3,250만원 있습니다. 그럼 이게 400만원이죠? 200만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당해 법인 임원의 사용인의 총급여액은 6천만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 총급여액 중에서 DC형 가입자에게 지급한 것이 1,000만원 있대요. 한마디로 5천만원의 5%죠? 250만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총급여액 중 1년 미만 근무하고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1,000만원이며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사용인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한대요. 일반적으로 지급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더 빼줘야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급한다고 하니까 빼줄 필요 없네요. 양가로 5번 당해 사업연도 말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으로 7,500이고요. 보험 수리적 기준으로 4,700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미가입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 해당 미가입분에 대해서 지급할 추계액이 2천만원이 제외됐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700인 거예요. 그러면 7,500하고 6,700 중에 큰 금액이니까 7,500 잡히고요. 이거의 5% 그러면 385만원인가요? 375만원. 375만원에서 퇴직금 전환금은 없죠? 이거 빼니까 175만원이 회사의 한도가 됩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은 175만원이죠. 그러면 3번에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에 퇴충에 125만원의 소득처분은 유보인가요? 2번이 정답이죠. 5번 문제. 참 좋은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이거 말 문제도 아닌 게 계산 문제도 아닌 게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참 좋은 문제죠. 다음은 주한국의 5기 사업연도의 퇴충과 관련된 자료이다. 당해 사업연도의 퇴충 및 퇴직금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이 좋은 문제예요, 되게. 자, 양가로 1번 4기 사업연도 즉 전기의 법인세 신고 내용인데요.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1,000만원이었고요.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500만원이 손불됐죠. 자, 양가로 2번 5기 중 퇴직한 사용인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액이 500만원이고요. 양가로 3번에 5기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 설정 관련 자료인데요. 보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총급액 확정기회형 제외니까 요거의 5%, 그럼 5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법인세법상 송금 대상 금액인데 4천만원. 이거에 그럼 5% 가능하겠네요. 양가로 4번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의 5% 한도로 한다. 맞고 있고요. 양가로 5번에 5기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지? 갑자기 왜 퇴충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그럴까요? 자, 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단서로 우리는 T계정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T계정 좀 재구성해 봅시다. 퇴충의 T계정이고요. 5기입니다. 5기. 기초금액이 있고 단기 감소금액이 있고
기말 금액이 있고 설정 금액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 시원하게 설정은 0이라고 줬죠. 기초 금액은 1000만 원이었나요? 그리고 감소가 500 했나요? 그럼 기말에 추가 설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500이 있겠죠. 근데 기초 금액이 잘 보세요. 보면 전년도에 손불로 한도 초과된 금액이 500만 원 있어요. 그럼 역으로 한도에 딱 들어온 송금 인정받은 금액은 500이 이렇게 있겠죠. 이해하셨죠? 동그라미 1번. 5기 사업연도 말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중 법인세법상 손불된 금액이 500이 남아있다. 이게 뭔 소리죠? 자, 제가 이렇게 기초금액을 지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아니면 환입시키는 경우를 설명해 드렸죠. 환입하면 1번부터 해라, 2번부터 해라. 환입하면 손불부터 해라. 얘는 환입이 아니라 지급을 했어요. 지급하려면 인간적으로 한도 초과된 것부터 지급합니까? 송금 인정 받은 적법한 것부터 지급합니까? 얘부터 해야겠죠? 송금 인정 받은 거.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손불됐던 500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생각은 안 해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송금 불산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손불된 500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1번 손불된 500이 남아있다. 1번이 정답이네. 2번 5기의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되는 퇴충은 400이다. 왜 이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송금 산입되는 퇴충은 없죠. 왜냐하면 잡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한도도 0이라고 치고요. 세무조정으로 송금 인정 될 리가 없어요. 잡은 게 없으니까. 3번 퇴직금 500만 원은 사기 사업연도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과 우선 상계 처리한다? 아니라니까요. 얘는 송금 인정된 것부터 먼저 없애는 거예요. 4번 퇴직금 500만 원은 5기의 송금 산입. 아니 뭘 도대체 계속 송금 산입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뭘 잡았어야 송금 인정이 되는데 안 잡았잖아요. 그렇죠. 5번에 5기 사업연도에 아니 뭘 송금 산입을 하냐고요. 아니 뭘 잡았어야 송금 산입을 하지. 그래서 5번에 5기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되는 퇴충은 1,400만 원이다. 이것도 막 얼렁뚱땅한 소리죠. 말도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충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연충을 왜 어려워하는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236페이지에 1번 네모에 퇴직연금제도라고 해서 사회적립제도죠. 사회적립제도. 내용을 읽어보면 임직원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종업원 수급권 보장 차원에서 사외의 은행이나 보험사, 보통 생보사라고 하죠. 생보사에 적립한 후 향후 임직원이 퇴직하면 그 금액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운용사, 즉 생보사가 직접 지급하는, 다이렉트로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퇴충을 설정해도 그만큼의 퇴직금 재원이 실제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고요. 이게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으로 나눠지고 있네요.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 시험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연충에 막 취지를 얘기하고 그런 것도 적당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업회계에서 퇴충을 100을 잡았어요. 올해. 퇴직급여로.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아무리 잡아봐야 회사 내부에 100원이라는 재원이 적립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종이로만 장난치는 제도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갈수록 세법의 한도는 줄어들어요. 2014년은 10%, 즉 10원 인정됐고요. 2015년에는 5%, 5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원, 95원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부터 배우는 사회적립화라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또는 사회적립자산입니다. 돈이 있으면 90원이나 95원, 2015년 기준으로는 95원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5%밖에 한도가 안 되니까. 95원을 삼성생명에 넣으라 이거죠. 그럼 넣는 만큼 비용 인정이 됩니다. 단 그 퇴충도 안 쌓고 무조건 다 100원을 넣어버리는 걸 DC형이라고 하고요. 퇴충을 쌓은 다음에 세법에서 5% 인정되니까 나머지 95원까지를 넣는 것은 우리는 DB형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는 당연하지만 DB형만 나옵니다. DC형은 너무 쉽거든요. 지금 그림의 취지가 설명되어 있고요. 그림 밑에 표를 보시면 개념 보시면 확정급여형은 임직원이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고요. DC형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운용체계금은 각각 회사와 임직원이 쥐고 있습니다.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DB형은 삼성생명에 넣은 돈을 비용 처리한다. 회사가 자산 잡는다. 자산을 잡고 연충을 동시에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5번 보시면 3회 퇴충 설정에 확정기여형은 설정, 즉 부채, 퇴충과 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동시에 잡고 있고요. 오른쪽 세로의 확정기여형은
퇴충 설정할 필요가 없음. 왜냐하면 비용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확정규형인 DC형이 훨씬 더 쉬운 제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페이지 가보세요. 옆 페이지에 2번 네모의 확정급여형, 지금부터 DB형을 배울 거고요. 넘겨보시면 239페이지에 DC형도 있는데 이 DC형은 너무 쉬워서 시험에 잘 안 나오죠. DC형은 혼자 보세요. DB형만 설명을 드리죠. DB형. DB형은 우리 238페이지에 보면 한도 공식이 있는데 이 한도 공식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죠. 자, 우리 한도 공식 가기 전에 실은요. 237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기중회계 처리가 더 헷갈려하는 거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기중회계 처리를 잘 모르더라. 이 기중회계 처리를 아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기중회계 처리부터 좀 볼게요. 기중회계 처리. 퇴직 연금 중단금, 즉 연충의 한도 잡는 것은 기중이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하는 거 아시죠? 우리 기중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문제가 풀려요. 자, 양가로 1번의 회계 처리 보시면 박스에 제가 기초 자료를 넣어놨는데 1기에 A사는 퇴충을 100을 설정합니다. 세법상 한도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95원 부인당하죠. 이제 그게 억울하니까 95원을 삼성생명의 사외 회사 밖으로 적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95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사회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에 이 중에서 김과장이 퇴직하면서 95를 퇴직연금에서 삼성생명에서 다이렉트로 받아가고 나머지 5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반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해서 회사가 연충을 기업회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즉 신고조정을 의미하고 있고요. 반가로 2번의 특이한 경우라고 해서 회사가 연충을 기업회계에서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인데 결산조정은 너무 쉬워요. 제가 그래서 신고조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도 연차가 아주 높은 강사는 아니지만 되게 이제 신참 강사일 때 내가 반가로 1번에 신고조정하고 반가로 2번에 결산조정을 한참 설명했더니 어떤 학생이요 저한테 찾아오더니만 선생님 근데요 신고조정하고 결산조정이 뭐죠? 내가 옛날에 설명했잖아. 결산조정은 기업회계가 잡아야만 세법이 인정되는 거고 신고조정은 기업회계가 안 잡았어도 세법이 잡아야 하며 한도 미달 나와도 끝까지 송금산입을 끝까지 하는 걸 신고조정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반가로 이번에 결산조정을 배운다면 그거에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전제? 기업회계가 연충을 미리 잡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선생님 저는요 중급회계 공부할 때 연충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학생과의 그 질의응답으로 많은 걸 터득했는데 학생들은 결산조정을 모르는구나. 왜 모른다? 지금 배우는 연충은 실무에서 기업회계에 있는 계정이다 없는 계정이다. 없어요 이런 계정이. 그러니까 우리 실무에서는 100% 신고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조정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결산조정은 뒤에서 문제 하나 풀 거거든요. 훨씬 쉬워요. 지금부터 신고조정, 더 어려운 신고조정만 기억하시면 결산조정은 따라온다. 자, 지금부터 신고조정을 설명드립니다. 이거 공부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거. 신고조정의 특징이 뭐다? 기업회계는 연충을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지금 연충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알고 있다? 우리 세법에서만 연충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이게 지금부터 신고조정의 취지예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까먹으면 헷갈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 개강할 때부터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뭔가 세무상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자산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킬 때 우리 항상 뭐를 해주죠? 유보해줍니까? 마이너스 봅니까? 유보해주죠? 거꾸로 세무상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키면 이때는 마이너스 유보해주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임쌤이 무슨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이러고 있나?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반가로 1번이죠. 일기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2기는 퇴직금을 지급받죠. 특히나 2기를 잘 봐야 돼요. 1기에 기업회계는 시킨 대로 대변에 퇴충 100 잡고 퇴직금에도 100을 잡아요. 100 잡아야 한다면서요. 문제 조건상. 기업회계. 근데 세법은 그리고 이제 현금을 있기만 하면 95만큼 쌓은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자산까지도 95원을 잡습니다. 돈만 있다면 95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세법은 퇴충 5%밖에 인정 안 돼요. 그래서 퇴충 후에다가 퇴직급여도 5%밖에 인정 안 되고
현금 95 든 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95가 인정되는데 보다시피 신고조정, 기업회계에서는 안 잡지만 세법이 잡아야 하니까 지금 세법에서는 연충을 95 잡고요. 퇴직급여를 95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도 송금산입 95에 마이너스 유보로 이미 연충을 잡아놓고 있죠. 연충을 잡아야 돼요. 얘 한도 미달이어도 잡아야 하는 얘는 신고조정이라고요. 한도 미달이어도. 자, 2기 봅니다. 2기가 중요하죠. 기업회계. 이번에 이 사람이 퇴직이에요. 그랬더니만 현금이 회사에서는 현금이 밑에 나오나요? 그렇죠. 현금이 밑에 나오죠. 현금이 회사에서는 5원밖에 안 나와요. 왜 5원밖에 안 나오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작년까지 삼성생명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95원을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5원만 주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회사는 고민 끝에 연충을 없애요? 퇴충을 없애요? 자, 기업회계에서 신고조정은 연충을 모르니까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당연히 뭐를 없앱니까? 퇴충을 100을 없애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세법에서는 이게 신고조정이기 때문에 기업회계는 연충을 몰라도 세법은 연충을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있잖아. 퇴직연금 운용자산 95고 너 왜 퇴충을 다 없앴어? 연충부터 얼마를 없애야 한다? 연충부터 95원을 없애는 거거든. 그리고 퇴충은 5만 없애는 거야. 이 바보 멍충아. 이해하셨죠? 여기는 현금은 95 나가는 거 맞고요. 5 나가는 거 맞고. 자, 그러다 보니까 흰색과 노란색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자, 이게 나예요, 나. 세법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죠. 야, 왜 퇴충을 100이나 없애? 연충을 95를 없애야지. 우리는 연충을 작년에 잡아놨다, 안 잡아놨다? 잡아놨으니까 연충 없애야지. 이해하셨죠? 이게 신고조정이라고요. 기업회계는 연충을 모르고 세법만 연충 아는 걸 신고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연충이라는 자산을, 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니까 유보군요. 그러면 송금불산입에 연충을 95만큼 감소시키면서 유보 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야, 퇴충은 왜 100이나 없앴어? 퇴충은 5만 없애는 거니까 퇴충 95 살려 부채를 증가시켜야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죠. 이거는 송금산입에 퇴충에 95에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중조정을 해줘야 뒤에 문제 풀려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은 연충 나오면 오금을 절여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충은 기말에 한도만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전에 기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이 나갈 때가 더 어렵다고요. 이건 지금 신고조정 문제인데요. 신고조정의 뜻은 뭐냐면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연충을 몰라요. 기업회계는 주구장창 뭐밖에 못 잡으니까 퇴충밖에 못 잡는데 우리 세법이 연충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작년에 설정할 때 퇴충 100 설정하고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95를 집어넣고 이미 뭐를 설정하고 왔을까요? 연충을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이 설정하고 온 거예요. 95만큼. 자, 근데 올해 2기에 100이라는 게 퇴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100을 회사가 다 현금 줄 게 아니라 95원은 자산에서 줘버리면 돼요. 즉 삼성생명에서 95원을 다이렉트로 쏴주고 우리는 그 자산을 없애면 되고요. 나머지 5원만 회사 현금으로 주면 됩니다. 근데 기업회계는 고민 끝에 퇴충을 없앤다, 연충을 없앤다? 당연히 퇴충을 없애겠죠. 왜냐면 기업회계는 연충을 잡았으니까 안 잡았으니까. 안 잡았다니까요. 이 문제는 신고조정 문제니까. 자, 그러면 세법은 고민 끝에 너 왜 그래 하다가 연충 95 없애고 퇴충을 5를 없앱니다. 더 연충 좀 없애. 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니까 플러스 유보를 해서 송금불산입의 연충에 95 플러스 유보. 너 왜 퇴충은 100이나 없앴니? 5만 없애고 95는 살려. 부채를 증가시켜야 하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해서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각각 95와 5만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다음 페이지 우리는 한도를 구하러 갑니다. 한도는 미니멈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인데요. 1번은 추계액 기준이라고 해서 퇴직급여 추계액 100에서 빼기 세법상 기말 퇴충잔액. 세법상 기말 퇴충잔액은 얼마에 불과하죠? 5밖에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95 빼기 우리 회사가 1기가 아닌 한 연충 설정조 잔액이라는 거를 보충법을 위해서 빼주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추계액은 기업회계 퇴충 개념으로서 맥시멈 일시하고 보험 수리적 기준 중에 큰 금액. 그 다음에 세무상 퇴충 기말잔액은 기업회계 퇴충 기말잔액에서 세무상 퇴충의 유보 금액을 쭉 빼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세무상 연충 설정조 잔액은 기초에서 감소 빼고 유보 빼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운용자산 기준은 퇴직연금 기말 잔액에서 연충 설정 전 잔액을 빼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그림 보이는데 이 그림은 지금 보는 그림은 아닙니다. 제가 기본서에서만 설명해 주는 그림이니까 뭐 굳이 볼 필요 없겠습니다. 양가로 3번 내려오면 세무조정이죠. 단기 연충 설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0보다 크면 송금불산입의 유보. 이건 많이 배워왔고 0보다 작으면 송금산입의 마이너스 유보를 무조건 해줘야 하는 강제 조정 사항이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연충은 한도초가 나오면 손불이요. 한도 미달 나오면 송금산입으로 마이너스 유보합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7번 문제하고 9번 문제가 있는데 7번 문제하고 9번 문제가 각각 전형적인 7번 문제는 우리 신고조정 문제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결산조정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만 쉬었다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